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법정 시한이 바로 오늘까지입니다만 사실상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비공식 회의, 이른바 소소위를 통해서 예산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큰 틀에서 예산안의 감액 심사는 마쳤습니다만 증액 심사는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야 간에 가장 의견이 갈리는 이견이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은 이 정부 들어서 1년 6개월 동안 일자리 관련 예산을 52조 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네. 취업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역시 일자리 지원금 그리고 남북 경역 기금 이거는 절반 이상이 지금 비공개되는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입니다. 그리고 네. 미래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공무원 증원 문제 그리고 기재부에서 적어도 세입세출 산수는 맞춰와야 되는데 올해는 이 산수 자체가 지금 4조 원이 결손이 난 상태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여야 간의 대치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 큰 틀에서 맞습니다만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는 야당이 좀 생각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해에 52조를 어디다 썼냐. 이게 이제 국회 예정처에서 40조 정도라고 발표를 다시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엔 이런저런 예산을 야당이 주도해서 실질적인 일자리 예산을 제시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야당의 역할인 것 같고요. 남북 경협 기금이 1조 900억인데요. 이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1조 원 정도를 계속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꼼꼼히 들여다볼까 그런 좀 대안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1조 정도 예산을 편성해 둔 건 우리가 어쨌든 남북 관계는 후퇴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기재부가 이게 실수인지 제가 예산 그 과정은 잘 모르는데 4조 원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내용이 하나는 8월에 예산안이 마련됐는데 지방분권 예산, 왜 지방세가 늘었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유류세 인하한 비용 4조 원이 이제 이게 제대로 뒤처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못은 따끔하게 지적하고 4조 원은 빨리 교정하도록 좀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아니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감액 예산은 다 됐는데 증액 예산이 남았다. 이 말은 지금부터 이제 깜깜이 예산, 그다음에 개수조정 소위에서 쪽지 예산이 난무할 때라 이제 진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오늘이 법정 시한 끝나는 날입니다만 아무래도 오늘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오는 9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 회기마저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의원직을 지내셨으니까 이 예산안 심사 매년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사실은 미국은 예산을 법률안으로서 국회에서 짜죠. 근데 우리는 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국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근데 심사 기간이 사실은 촉박해요. 그러니까 이게 470조가 넘는 예산을 국회의원들이 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만 항상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 심사 얘기가 매년 반복되고 있죠. 예. 그럼 올해도 정기국회 회기를 넘길 걸로 보십니까? 이게 2014년에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때 이제 날짜 맞춘 적이 있고요. 2015년, 16년에도 뭐 늦어도 그게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돼서 그나마 국민들께서 봐주셨는데요. 12월 9일까지는 저는 어떻게든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구조적인 문제, 특히 진짜 이 예산이요. 정부에서는 2월부터 예산 짜기 시작해서 8월에 끝내서 가져오잖아요. 이거를 국회에서 2개월, 3개월 만에 아무리 꼼꼼하게 들여다본들 안 되고 또 정쟁에 밀려서 뒤로 밀리는 거 안 돼서 저는 예결위는 빨리 상설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 또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가 이른바 소소위 형태로 예산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470조 원이 넘는 예산에 대한 논의 과정을 자세하게 알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여야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당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을 예상했지 않습니까? 이거 밀실심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부 원안을 사실상 그대로 관철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만 강하지 국회에서 합의 처리의 의지는 별로 없다는 게 사실상 이제 확인되어진 것이죠. 지금 두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얘기만 들어보면 그렇게 합의 전망이 밝지가 않아요. 근데 원래 정치권에선 저렇게 공개적으로 세게 얘기하시면 길을 찾는 거고요. 예.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실 때 감액 예산엔 합의했다 그랬는데 지금 정부 원안 그대로 가려고 한다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하잖아요. 예. 그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감액은 다 했는데 정부 원안 그대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에서 올라온 안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상임위에서는 무조건 다 증액을 받아줍니다. 예. 그럼 이게 다시 예결위에 가서 깎였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증액을 하게 되면 이 증액은 대개 보면 지역 민원이잖아요. 근데 민원이 또 그렇게 뭐 국회의원 개인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거긴 한데 어쨌든 그 형식이 쪽지 예산, 이젠 쪽지가 아니고 카톡, SNS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또 국민들께서 화나시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은 됩니다. 예. 예산 심사가 이렇게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속기록도 안 남고 결국 깜깜이 심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겠네요. 뭐 그 사실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외에 그 내에서 옛날에는 이제 개수조정 소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소위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다가 그거의 활동 시한도 11월 30일로 종료가 됐죠. 그 다음부터 이제 본회의장에서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소위 법률상 아무 근거가 없는 소소위라고 뭐 그 각 당의 그 원내대표나 간사, 예. 예결위원장하고 보통 간사가 들어오죠. 소소위가 아무런 속기록도 남기지 않고 합의를 통해서 예.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예산안을 확정하게 되는데 뭐 거기서 소위 쪽지 예산, 카톡 예산, 깜깜이 예산 그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예. 매년 이렇게 예산안 진통을 겪어야 하나 일각에서는 한시적인 이런 특위 체제 말고 상시 예산 심사 체제를 마련하자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가 그 얘기가 나온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예.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의원님이나 원내대표님이나 얘기해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는지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조금 이제 국회의원들께서도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정회계에 전문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법률적 전공하신 분들 중심으로 뭔가 상설특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만 하면 아무래도 의원님들의 활동이 좀 제약되니까 겹 상임위로라도 해서 상설화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상시적 예산 심사 왜 안 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상설위원회로 하면 많아야 20-30명 내외 뭐 그걸 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 특위를 구성하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여야 의원들이 들어가거든요. 50명 정도 들어가는데 글쎄 예산결산 특위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국회 내에서의 어떤 인정을 받았다든지 그거 자체로 본인의 어떤 지위가 되기 때문에 그걸 숫자를 줄이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것이 아닌가. 예. 뭐 그거 외에는 왜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특히 올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같은 정치 현안이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3당 대표 발언 내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하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과 당 대표가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 이해찬 대표부터 약속을 지키라고, 나의 철학을 관철하라고, 노무현의 제자라면 노무현 대통령의 비원을 이루라고
불러서 설득하고 앞장세워야 할 것입니다. 집권 정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뒤집는 그런 행위를 하실 겁니까? 오늘이라도 하루빨리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당론에 입각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지금 보셨듯이 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건데 예산안 처리와 함께 가능할 것 같습니까? 쉽지 않겠죠. 예산안 처리는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못 받고 하면 이게 너무 딱딱해서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사실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대통령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한 적은 없죠. 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공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다른데 이게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처음부터 주장한 건 정동영 대표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바로잡혀야 되고 논의 과정에서 연동형을 결합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현실적으로 합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역구 의원 수하고요. 비례대표 의원 수를 선관위가 2대1로 하라고 그렇게 안을 내놨는데 그렇게 하면 300명 중에 100명이 비례대표면 지금 지역구가 253명인데 53개 지역구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53개 지역구를 없애거나 아니면 53개의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는데 이게 의원 정수 늘리는 것을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예산안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데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걸림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인데 그게 국민의 저항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소수당의 당권자들의 의견이죠. 사실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건 마치 국민연금 덜 내고 더 받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예.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에 대한 반대가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비례대표의 수를 늘리거나 또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그 당시 당권을 가진 사람, 공천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힘이 훨씬 세집니다. 이게 사실상 임명직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심한 계파 정치, 보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수당의 당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 반드시 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실상을 아시게 되면 반대 여론이 더 높아질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반대입니다. 예. 저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정적인 측면은 저 말씀은 정당이 민주화되고 나서 비례대표를 늘리더라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 정도로 네. 받아들이고요. 근데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각제로 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연동형의 경우는 전국을 이제 지금 300석의 의석이면요, 전국을 정당 투표로 일단 국회의원을 배분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의당이 10% 이제 정당 투표를 받으면 30석을 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역에서 정의당 의원이 30명이 당선돼 버리면 비례대표는 한 명도 없어지는 거고, 만약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저는 좋겠는데 정의당 의원이 35명이 당선되면 30명이어야 되는데 35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석수가 300명 됐다가 320명 됐다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국민들께서 동의를 하실 건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의원 내각제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정확히 아시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실까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반대가 훨씬 세질 것 같은데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정도는 해서 알겠습니다. 정의당이 10% 정당 투표 받으면 그래도 15명, 16명 정도의 국회의원 수는 부정해줘야 예. 되지 않을까? 뭐 그런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해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국회가 예산안 심사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이때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의혹이 터졌습니다. 특별감찰관 직원들이 모두 교체가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청와대의 근무 기강 회의 문제와 관련하면 전원 교체가 맞겠죠. 근데 네. 문제는 가장 책임이 큰 민정수석은 왜 남의 얘기하듯이 데리고 있던 직원들은 다 원복시키고 새로 물갈이 하자 그러면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를 안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 네.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민정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주운전, 시민 폭행 사건, 그리고 어떤 민원 처리를 위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네. 그 중심에는 그러면 관리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야당에서는 민정 수석인 조국 수석에 대한 거취를 입장을 좀 내놓으라는 요구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진상이 어떤지 알아야죠.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고, 무엇보다 저는 청와대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OECD 회의하고 행보하시는 거 보면 비핵화 관련해서 입장을 내야만 되는 국가들을 돌고 계시거든요. 저렇게 G20. 예, G20. 예.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얼마나 청와대 직원들이 정말 죄송해야 하는 일입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야당도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민정수석을 물러나라고 하면 그것도 조금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진상이 정확히 알고 싶고, 그리고 검경 수사를 청와대에서 의뢰했잖아요. 철저하게 조사되길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경호실 시민 폭행 건은 민정실 산하가 아니죠. 그건 경호실 산하니까 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 됩니다, 누구나. 그러나 이 사안을 보면서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부패 문제가 심해지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분열 문제가 심해지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된 김 조사관의 경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감찰반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이 일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이게 오히려 청렴해지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책임은 피할 수 없지만 과거의 부패 문화와 단절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예, 지금 야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과 청와대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나라 꼴 참 잘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난에 국민들의 허리는 휘어가고 있는데 특별감찰반 직원들만 달나라에 살며 필드에서 골프채 휘두르며 신선노름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국 민정수석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계시지만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조국 수석이 제 역할을 못하고 SNS나 하니까 직원들 근무 기간이 해이지는 거 아닙니까? 특검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은 당장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네, 지금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 지금 마지막 순방국인 뉴질랜드에 오늘 저녁에 도착할 예정입니다만, 귀국을 하게 되면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요? 이제는 조금 청와대를 전면 개편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 뭐 어공, 늘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 늘공은 늘 공무원 하던 사람들인데 집권 초기에는 어느 정권이나 어공들의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정권 수립에 공이 있다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많이 진입을 합니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공직 생활에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뭐 이게 그 요새 최근에 들어서 그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게 아니고, 심재철 의원이 공개했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사실은 초반부터, 집권 초반부터 기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무원 중심의, 직업 공무원 중심의 청와대로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기강을 다시 잡을 타이밍이 됐다. 지금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문 대통령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청와대 발표를 보면 보고를 했다 하고 이후 대통령께서 어떤 반응을 내놓으셨다가 없잖아요. 그 말씀은 대통령은 지금 비핵화 외교를 위하여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입장을 내기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야당이
공세를 하고 걱정하는 건 뭐 지금 뭐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 예. 예를 들면 골프 치면 신선 노름인가요? 그거는 이 땅에 12,000 골프 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과다한 매도 같고요. 근무 시간 중에 쳤다면 그런 얘기 들어도 싼 것 같습니다. 근데 감찰반은 확인해야겠죠. 예, 그걸 확인하자는 거고 예. 그리고 감찰반의 경우는 근무 시간에 골프장에서 감찰을 하기도 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진상 규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곡늘곡 문제는 이건 사실 문재인 정부만 닥친 문제는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도 관료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문제된 사람 중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뭐랄까 죄송하고 명구스러운 건 의전비서관이죠. 예. 말씀하셨듯이 의전비서관 핵심인데 음주운전을 했으니 근데 그게 드러났고 대통령께서 직권면직한 의지를 보이셨다는 건 또 평가받아야 될 것 예. 같고요. 그다음에 늘공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늘공의 기강을 잡는 건지 늘공 스스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바뀌어야 하는 건지 바꿀 수 있는지 참 답답한 문제 같습니다. 예. 끝으로 오늘 마지막 주제는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임기가 곧 끝나면서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선거전이 뜨거운데요. 현재까지 뭐 판세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김학용 의원하고 강석호 의원하고 둘 간의 후보 단일화를 했죠. 그래서 예. 강석호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고 김학용 의원이 나섰습니다. 네, 지금 그래픽으로 후보들 5명의 예, 그래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제 복당파의 대표로 김학용 의원이 나오게 됐고요. 예. 뭐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잔류파의 대표로 나경원 의원이 아무래도 유력한 것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물론 유기진 의원이나 김영우 의원, 유재중 의원들도 끝까지 뛰겠다고 지금 결심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두 후보의 가장 치열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최 전 의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 내부는 잘 모르는데 밖에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김학용 의원은 누구의 지지를 받을까? 예. 나경원 의원이 유력한데 이분은 누구의 지지를 받을까? 결국 정치라는 게 개인보다는 누가 지지하느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박 대 친박의 싸움인데 지금 이 국면에서 만약에 이게 한 달 전만 같아도 비박이 되게 유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 파동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친박이 되게 능동화되어서 나경원 의원이 친박의 러브콜을 계속 보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과연 나경원 의원의 러브콜은 얼마나 통할까?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경우는 여성 원내대표가 이미 나왔었는데 자유한국당은 여성 원내대표가 없었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과연 친박에 대한 러브콜로 여성 원내대표가 될까? 이걸 저는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분은 친박 비박보다는 오히려 복당파 잔류파로 구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오늘 정치개혁 구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계파 갈등 방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일단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당에 몸담지 않았던 김 비대위원장이 과연 어떤 구상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관심들이 그렇게 많으신가요? 그게 일단은 조금 예. 의문입니다. 관심이 적을 것이라는 예, 예상이군요. 뭐 얼마 전에는 경제 정책 관련해서 아이노믹스, 뭐 이번에 또 아이폴리틱스, 아이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예. 글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내년 2월쯤 있을 전당대회에 관리형으로 다들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오늘 예. 뭐 발표되는 내용에 대해서 당 내외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주어질까는 좀 의문입니다. 예. 어떻게 그냥 보십니까? 별 관심이 안 간다는 말에 죄송하지만 동의하면서 그래도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마이크 잡았을 때 예. 많은 말을 해두셔야 그중에 하나는 국민들 마음에 남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 저런 행동 계속하실 것 같지만 그러나 역시 내년 2월에 진정한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뽑히고 나서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